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굵직한 뉴스가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사흘 내에 발표하겠다 공식화를 했죠. 이 얘기는 북미 간의 의제 조율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빨간불 켜지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파란불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국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세월호가 육지에서 직립, 그러니까 세워지는 날이기도 하죠.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바로 국회. 국회만 바라보면 가슴에 빨간불이 확 켜지는 느낌. 국민들의 세비 반납 청원 운동, 이거 정치인들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폼페이오부터 봐야죠. 억류자 손잡고 돌아오네요. 예, 한국계 미국인 3명,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돼 있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지금 미국으로 날아오는 중? 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그 억류자들이 전용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예. 억류자들의 석방은 그 자체로도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풍향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면서 네. 억류자 석방이 없었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고 그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예.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사흘 내에 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하겠다. 또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다. 네, 다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신이 난 모양새예요. 네. 예, 3명이 석방돼서 국무장관 손을 들어오는 이런 모습 보면서 신이 나 있는 느낌. 회담 장소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판문점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싱가포르이 유력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가 눈앞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석방을 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또 공항에 직접 나가서 이들을 맡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고무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 또 북미 정상회담은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양쪽 다 신이 났네요. 지금 미국, 그렇습니다. 북한 다. 네.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스피커들 연결하고 있죠. 오늘은 육자회담의 초대 수석 대표였던 분 이수혁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4년 만에 바로 서는 세월호입니다. 예, 세월호가 드디어 바로 섭니다. 참사 1486일 만입니다. 1486일. 네, 오전 9시부터 직립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35도를 시작으로 점차 각도를 높이면서 세월호를 바로 세울 계획입니다. 예. 해상 크레인에 걸린 쇠줄로 선체를 끌어당기는 방식인데 전체 과정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바로 서면요. 그동안 들여다볼 수 없었던 세월호 좌현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또 미흡했던 침몰 원인 조사도 재개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겠습니다. 네, 뉴스 편집에 손 떼기로 한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을 이런 댓글 조작을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궁지에 몰렸던 네이버인데 개편 내용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는 거네요. 완전히요? 네. 네이버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빼고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판을 만들긴 하는데 댓글 허용 여부 같은 것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하겠다. CBS면 CBS, 뭐 KBS면 KBS 알아서 댓글 열지 말지 맞습니다. 편집도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예. 또 뉴스를 클릭할 때 개별 언론사로 들어가게 되는 연결되는 아웃링크 그 방식으로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요. 예. 그러나 이 구체적인 모습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번 조치를 놓고는 면피성 조치 아니냐 또 실효성 있는 대안이냐 이런 것을 두고는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폼페이오 장관의 손을 주목하라. 억류자들이 그 손 잡고 돌아오면 이건 좋은 시그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밤 띄운 트위터에서 사흘 내로 북미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공식 발표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그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고요.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났고요. 또 역시 어제 한중일 정상도 만났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가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라 저희가 다양한 스피커들을 통해서 논평을 듣고 있죠. 오늘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외교관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수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거 좋은 시그널 맞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나리오를 각본을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외교의 그 부민 그런 지금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시나리오로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탄탄하다 평가를 받을 만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여러 그 움직임들이 미국간 간에 또 북중 간에 그 전에 그 남북한 간에 그런 걸로 봐가지고 저는 정상회담이 크게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불과 어제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발언이 갑자기 강경해졌었잖아요. 영원한 비핵화, PVID를 해라. 그러자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는 방식을 원한다. 이렇게 볼멘 소리 했고 이제 미국 들으라고 한 소리죠. 이런 흐름들 보면서 북미 회담 이상하네, 적신호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선 지금 현재의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미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란 파기, 미국은 파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란과 핵협정 맺었던 걸 파기했죠. 그것이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쭉 트럼프가 집권한 후에 이 협상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해왔고 이제 이미 예고된 거였죠. 미국은 이런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의 분위기를 어쨌든 같은 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은 이란 협상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시그널과 그런 암시를 지금 계속 주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처럼 우리 허술하게 핵협정 안 할 거다. 이번엔 강하게 할 거다. 그렇죠. 그것은 뭐 미국이 견제해온 입장이지 미국이 갑자기 그 입장을 돌변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란 협상을 예를 들으면서 북한 협상도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강조해서 그 퍼머넌트라는 말을 컴플리트 대신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 허들이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CVID, Complete. PVID, Permanent, 사실 요 단어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의미 부여를 상당히 여러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강해진 거야? 이거 뭐 판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했는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는 C나 P나 이건 더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크게 흐름이 바뀐 건 아니라고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본래 15년 전에 제가 초대 수석대표를 할 때 이제 그 CVID를 이제 그 논의할 때 그 왜 꼭 세 개의 형용사여야만 되느냐? CVI 그 세 가지 형용사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형용사적 사전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플릿은 뭐고 베리파이어블은 뭐고 이리버서블은 뭐다. 이렇게 개념을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CVI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 이상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 겸해가지고 그 세 개의 형용사만이 꼭 필요한 건 아니겠다. 미국이 그 당시에는 한 개를 쓰거나 두 개를 쓰거나 세 개를 쓰거나 순서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바꿨어요. CVID고 뭐 CVID를 뭐 CVI 뭐 약어로는 그렇게 쓴 적은 없지만 CVID는 이제 제가 약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의원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CVID? 이건 뭐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됐죠. 그래요.
예, CVI를 어떤 때는 VCI라고도 하고, 예, 예. 어떤 때는 ICV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예.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하나 그럼 더 집어넣자. 예.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그렇군요. 그랬더니 미국 측에서 이제 이터널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것도 뭐 영원이라는 예, 뜻이죠. 뭐 퍼머넌트는 이터널이나 비슷한 말이죠. 동의어죠. 예. 예. 지금도 이제 퍼머넌트를 전문가들이 의미를 예, 더 좀 새겨보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뿌리까지도 없애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미래에 생산을 못 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CVID의 저작권자시네요. 달리 말하면 저작권자의 말에 따르면 CVID나 VCID나 PVID나 그 당시엔 다 혼용해서 쓰던 거다. 이게 예. 크게 의미를 더 가지고 C가 왜 P로 변했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 개념이 사전적 의미 이상의 예. 그 내용을 설명한 적들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CVID가 PVID로 바뀐 건 이해가 됐고 대량 살상 무기 WMD도 폐기하라. 또 인스턴트, without delay 이런 단어들도 썼어요. 즉각적인 시행 이런 안 보이던 단어들도 최근에 등장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않습니다. 어떻게? 예, WMD는 예. 대량 살상 무기라는 말이거든요. 그 대량 살상 무기는 이제 핵무기와 뭐 화생방 무기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ICBM. 그러니까 WMD라고도 썼고, 네. 핵이라고도 썼고, 대량 살상 무기라고도 했고, 핵무기라고도 했고 한데 그 말을 미국이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폐기해야 되는. 예.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쓴 용어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당연히 써오던 걸 이번에 한 번 더 말한 것뿐이다. 예, 당연히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것도 뭐 핵무기를 폐기하는 마당에 화학무기는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핵도 버리는 마당에 나는 대량 살상 무기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이죠.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마지막 의제 조율하러 갔다가 미국인들 손까지, 억류자들 손까지 잡고 나오는 거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 전에 있던 잡음들은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줄다리기였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입장. 그러면 사실 남북 정상회담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비핵화를 어느 수위까지 언급할까. 직접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 하는 거.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이번에도 열릴 겁니다. 예, 합의도 지금 된 것 같고요. 다만 비핵화를 어느 수위까지, 어느 정도 단어로까지 언급할 것인가. 요게 핵심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컴플리트, 완전한 폐기를 주장을 미국은 해왔기 때문에 부분적 폐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문제는 컴플리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느냐, 혹은 그거보다 더 강한 퍼머넌트, 비슷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퍼머넌트까지도 북한이 수용하느냐. 게다가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보상받으면서 하나하나씩 가는 것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게 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핵을 협상해보고, 협상해본 사람, 볼 때는 그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건 일괄해서 패키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패키지 일괄해서 하는 컴프리hen시브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일괄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를 가보아 가지고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하려면은 그걸 분해를 해서 뭐 플루토늄을 빼내고 농축을 빼내는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 시행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폐기까지 다 갈 때까지 아무것도 미국이나 한국이 해주는 게 없다 한다면은 북한은 그냥 온 몸을 다 줘버린 격이 되지 않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협상에서는 주고받는 협상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뜯어보면은 그걸 예. 단계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셀러미 전법이라고 하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의원님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트럼프도 뭐 모양이 빠지면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모양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패키지 일괄타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 대신 물밑으로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뭔가를 협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중국이 보증하는 뭐 이런 식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번뜩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걸 너무 경쟁적으로 보니까 뭐 사랑 싸움 같이 독점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그 의교에서 이제 그런 것도 왕왕 보여왔지만 또 실질적으로 중국이 보장도 해야 되고 또 북중 관계에 요즘에 순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얘기를 또 시진핑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참여는 나는 바람직하고 그것을 굳이 뭐 중국은 빼고 미국 혼자 다 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팩이라는 것이 아무리 일괄타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사이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 조금씩 경제도 풀어주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우리와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 이런 예상.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뭐 싱가포르가 장소는 유력해 보이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상회담 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북한에 요청했다. 이거를 지금 밝혔거든요. 요 6명도 돌아오겠습니까, 조만간? 뭐 한국계 미국 사람만 풀어주고 우리 한국 국적의 사람들은 풀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국민들의 그 여론도 있을 테고. 저는 그것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긴 청와대가 이걸 지금 밝힌 걸 보면 저는 이미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한국의 역할, 역하고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국 정부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배려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 지내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쪽집게가 되셨어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의 손을 봐라. 분명히 3명 데리고 올 거다 이러셨는데 진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날짜하고 장소까지도 같이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디가 될지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로 지시를 받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CNN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싱가포르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간 뭐갈까요? 어제 한진그룹이 아주 독특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A4 5장짜리 장문의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이명희 이사장 갑질 의혹 해명한 한진그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이명희 씨와 관련된 의혹 중에 인정하는 거 거의 없던데요?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시작 부분에만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갔고요. 두루뭉술한 사죄를 한번 했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죠. 사과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 제기된 18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공사장에서 난동 피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무런 집착 없이 호텔 정원공사에 왜 관여했느냐 이런 비판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렇죠.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지시에 따라 컨설턴트 자격으로 점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컨설턴트 자격으로 점검한 거면은 그렇게 밀치고 내동댕이 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개입은 할 수 있었다. 지시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예.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 2000년도 초반 호텔에서 모자를 쓰고 정원 일을 직접 한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시 직원이 아주머니 준비해야 하니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예.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돌아갔다. 네.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해명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명희 씨 갑질 의혹에 해명한 한진그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행간은 때를 기다렸다입니다. 무슨 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명희 이사장 해명 자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경찰 소환 조사 대비용이었거나 더 이상 나올 의혹이 없다는 판단을 했거나 나흘 전에 경찰이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잖아요. 했죠. 조만간 소환 조사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나올 의혹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보들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벼락 갑질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게 4월 12일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예. 직원이나 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SNS 언론에다가 엄청난 제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제보 내용 나온 게 18가지예요, 지금. 근데 이거 다 해명할 수 있다. 내가 반박하고 피해자들 만나서 설득하거나 얘기하면 얼마든지 법적 처벌 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사안이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의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한진그룹 쪽이나 이명희 이사장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법률적 검토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폭언, 폭행이 지적, 재연, 조언으로 교묘히 뒤바뀌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보도자료 내용 보면서요. 전 앞으로 국어사전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의 평소 언행이 이미 동영상이나 녹취 파일로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행위가 모두 선의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식당에서 설렁탕이 싱겁다고 폭언하고 크루아상 크기까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예, 예. 손님으로서 설렁탕이 싱겁다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고객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크루아상 크기가 너무 커서 투숙객들이 많이 남기는 것을 보고 크루아상 크기가 조금 작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를 제언을 한 바가 있다. 이거는 제언이고 조언이지 폭언은 아니었다. 예. 평창동 가정부한테 집안 청소 문제가 틀리면 폭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소의 기본 상식은 창문을 열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지켜서 지적하고 순서대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준 것일 뿐이다. 이것도 제언한 거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조언했다, 제언했다,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언도 못하냐 이거예요. 네. 폭언한 적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폭언과 제언도 구별 못하냐 우리가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입니다. 뭡니까? 이번에 보도자료를 한진그룹이 냈어요. 예. 이거 왜 한진그룹이 냅니까? 이명희 이사장이 기자회견하거나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진그룹이 오늘 일가의 사적 소유물이 됐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억지로 연결하자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니까 회장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격히 아니죠.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관련이 없는 개인이죠. 여긴 주식회사고. 이번 사태 마무리되면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닐까. 직원들이 또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2부에서요. 관세청장 만나거든요. 이 인터뷰도 꼭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듣기 불편하면 그게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라고 성낙준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가구, 초콜릿, 명품백,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참 꼼꼼히도 밀수를 해왔던 대한항공 일가. 이 밀수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지금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왜 압수수색해서 비밀 해방 찾은 것도 관세청이죠. 오늘 첫 순서 관세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탐정 손수호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얼마 전에 그 피해자의 엄마와 인터뷰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던 것이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던 박양이 왜 2심에서 13년으로 대폭 감형이 됐는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탐정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그 판단의 근거들 하나 둘 셋 짚어보지요.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희화화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태로 편집을 하는데 그 배경 화면이 세월호 화면이었던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실수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오가는 중에 이영자 씨는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지금 보이콧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이 뉴스도 화제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촉발이 된 이 한진가 사태. 총수일가 갑질 문제에서 이제는 불법적인 밀수와 탈세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특히 어떤 식으로 밀수가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알려지면서요. 화 나기 전에 놀랍다, 신기하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도 엄격한 세관이 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허술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구멍이 많았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세청의 수장, 관세청장을 모셨습니다. 직접 질문을 해보죠. 검사 출신이시고요. 이 관세청장이 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된 분이세요. 신임 관세청장입니다. 김영문 청장 만나보죠.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청장입니다. 예, 지난주에 인천공항 현장 점검을 쭉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돌아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수사를 엄정히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수사가 한 몇 %나 진행된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사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사거든요.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고 국내에 물건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것들은 내가 해외에서 선물 줬다. 그렇죠. 국내에 있는 국내에서 산 거다 또는 선물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 입증이 됐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은 A사의 명품 가방을 집에서 발견했더라도 나 이거 선물 받은 거다 이러면 그만이고. 예, 그것도 있고 해외 또 카드 내역이라는 거는 일시와 장소 그리고 금액만 나오지. 그렇지. 무슨 물품인지 이런 건 전혀 특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끝내는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초기 단계. 그 조 씨 일가 자택을 2번 대한항공 본사를 1번 압수수색하셨는데 특히 자택에 대해서 2번째 압수수색할 때 비밀의 방이란 게 발견됐다 하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때는 정말 비밀의 방 존재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조 씨 일가 쪽에서는 비밀의 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고다. 저희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그때 했겠죠. 혹시 그 보여주기, 좀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압수수색한 전혀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몰랐던 거다? 네. 아니 그 창고라면서요.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3군데라는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구조가 보통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이었길래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영화에서는 왜 액자 같은 게 딱 걸려 있고 그 액자 떼면은 뒤에 문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장 뒤에 옷을 치워야 이제 출입문이 나오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 방을 찾기는 찾았는데 별 소득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 참 안타깝게도 좀 이래 치웠지 않나라는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비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물건이 나온 겁니까? 예, 물건보다는 자료들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비밀의 방에서. 자, 한진 일가의 화물만 20년 이상 전담한 핵심 인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밀수 관련된 제보자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총수 일가 화물을 쭉 담당해왔다라고 지목한 일종의 화물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 PC의 하드디스크를 관세청이 입수했다고요.
예, 뭐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쪽 부분도 사실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압수한 건 맞죠? 예. 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저희들이 수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쭙냐면 직원들 제보에 따르면 이 화물지기가 세관 직원들이 대한항공 탈 때 좌석을 승급해줘라, 편히 봐줘라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결국 세관 직원들하고 이 화물지기하고 결탁돼 있을 가능성 없는 거냐 이런 의혹 제기되거든요. 이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 이미 보도에서 나왔던 적도 있듯이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 좌석 편의를 좀 받은 사실도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 밀수를 묵인해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편히 봐줬다고 해서 묵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좀 의심할 만한 구석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상주 직원 통로로 이 밀수품들을 들여왔다. 총수 일가가. 지금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주 직원들. 예를 들면 뭐 티켓 검사하는 직원이라든지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공항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다 가방 열어서 세관 검사하고 들어오게 돼 있지 않나요? 매일? 상주 직원 통로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예. 상주 직원 통로는 직접 가보면 매우 좁습니다. 매우 좁고 거기에 그 공항공사 직원이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밀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직원 통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일 유력한 곳으로. 뭐 절대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통로가 주로 이용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리어 일반적인 여행자 통로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전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낮은 비율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가방을 찍어가지고 열게 하죠. 선별 검사.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뭐 갔다 오면 항상 그 검색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속이고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좀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승무원들이 총수 일가의 뭐 조현아 씨, 조현민 씨의 명품백을 일반 통로로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 공항 상주 직원으로보다? 그쪽 부분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주 직원 통로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럼 그 제보들은 다 잘못된 제보란 잘못 알고 있는 제보란 말입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이쪽 부분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공항공사 직원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케이스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 여행객 통로로 승무원들이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라고 쳤을 때 웨딩드레스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조현아 씨가 결혼할 때 입은 웨딩드레스를 비행기 주방칸에 실어서 밀수를 해왔다. 왜냐하면 일반 승객칸에 넣으려니까 너무 커가지고 주방칸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좌석에 실을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웨딩드레스를 승무원이 일반 여행자 통로로 들고 오는데 이거를 세관이 열어보지도 않고 무사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여행객 화물이라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짐을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가방 붙이는 거. 붙이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직접 들고 비행기에 타고 가는 거. 그렇죠.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비행기에 내가 들고 가는 거는 전수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 검사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들고 탄 경우에는 검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웨딩드레스 엄청나게 큰 웨딩드레스를 들고 들어오는데 세관이 그걸 안 보고 그냥 패스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과정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묵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비행기에 실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휴대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검사 단계에서는 그게 주방에 실었던 건지 엑스레이 본 건지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승무원들이 많이 합쳐갖고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정은 어렵습니다만 이제 의혹들이 워낙 그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 가운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승무원들 가운데 면세가액을 넘기는 상품을 들여오다가 자기 가방에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대한항공 대응팀이 출동해가지고 무마해왔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한항공과 세관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 만약 그런 커넥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물며 총수 일가의 물건은 세간의 묵인하에 지금까지 밀수가 되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뭐 모든 걸 열어놓고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관세청 묵인 의혹이 이렇게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제보를 저희들한테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안 들어가요. 예, 도리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똑바로 수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저를 믿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청장님의 의지는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계신 다른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라서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국민들은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휘관이 어떤가라는 게 가장 중요치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착됐다면 통과하는 사람들이 유착된 거고 지금 조사 감시 쪽은 이쪽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연히 지금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역 없이 내 외부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거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누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네. 전에 청장님께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 또 조현아, 조현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초안 조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조양호 회장이나 아들 조원태 씨에 대한 조사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세 명은 일단은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씨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말씀은 전혀 드리지 않죠. 당연히 수사 우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할 리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호 회장도 배제하지 않는다.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부를 때는 이미 좀 확실하게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변명 들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 초기라고 하셨는데 아까 3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청장님? 소환을 5월 내에 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속히 수사를 해야죠. 아마 여기서 제대로 안 밝혀지면 이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믿어주시고 단지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짜 이 수사에는 제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으로 여러분 제보 망설이지 말고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관세청의 청장입니다. 김영문 청장 만나봤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축하요? 10년이라고 하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10주년. 야, 이거 기억해 주시는 분이 손수호 변호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 모르죠, 다들? 5월 12일. 네네. 토요일이네요. 이번 토요일이면은 그렇죠. 뉴스쇼 탄생 딱 10년 되는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10년 하셨어요? 저 중간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살입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어제 이제 10년 됐다고 해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근데 소감을 묻는데 제가 전에는 뉴스쇼가 남자친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는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자식하고 차이가 뭡니까? 또 그 기자가 물으세요. 남자친구는 헤어지려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자식은 연을 끊을 수가 없는. 어렵죠. 뉴스쇼는 저한테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요. 네. 사실 김현정 PD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매일.
또 매일 또 늦게 자고 네, 그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에 항상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은 좀 쇠해갑니다. 아 그래요? 정신력은 네. 살아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건 달고 오셨습니까? 오늘 탐정선수. 참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도 역시 참 박지 않은 우울한 사건이에요. 네, 그런 사건입니다.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요.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우리가 이 사건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공범 박양이 있고요. 또 주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김양이 있죠. 예. 네, 이 공범 박양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했고요. 특히 박양이 대단히 좀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호화 변호인으로 12명 선임했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뭔가 박양을 봐준 거 아니냐, 제대로 재판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그랬었죠.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가 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공범 박양에 대해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저도 이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어머니도 모르세요. 도대체 판단의 근거가 뭔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손탐정이 여러분 그 근거들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을 좀 분석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사건 개요부터 보죠. 네, 작년 3월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만 8살이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살해당했고 또 사체까지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인 김양이 이제 범인으로 체포됐고요. 당시에 그 CCTV 영상 등 증거까지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형, 공범에게 무기징역형 선고됐습니다. 김양에게 20년이 선고된 거는 이제 미성년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이 선고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소년에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번에 항소심에서는요. 주범 김양에게는 똑같이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공범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왜 이 박양에게는 13년으로 줄어들었는가? 이유가 뭔가? 왜 공범인가? 공범이냐 단순 방조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요. 이 공범과 주범이 함께 살인을 한 공동 정범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박양은 이 주범 김양을 도왔을 뿐이다. 즉 살인의 방조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했고요. 따라서 그 차이 때문에 형량에도 역시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박양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가? 그 근거들. 첫 번째 판단 근거는 뭐였어요? 네, 바로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인데요. 박양과 김양.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방조범, 공범 개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아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조범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뭐 범행 도구를 건네줬거나 아니면 범행을 이제 그 후원 또는 응원하고 또 심지어 별탈 없을 거다, 무사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것도 언어적인 그런 방조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공범은 뭐냐? 헷갈리죠. 사실 공범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면 다 공범이에요. 그렇죠. 공범. 네, 그래서 공범 중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또 조금 전 살펴본 방조범까지 속하는데. 방조범도 넓은 의미로는 공범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범죄한 거니까요. 하긴 옆에서 뭐 잘하라고 거들고 이런 방조범도 공범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 공동정범을 줄여서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박양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네요. 틀린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사실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공범. 그러네요. 즉 공동정범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인 언론 보도 또는 구체적인 그런 판결문의 표현 등등을 그때그때에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살인 행위를 직접 한 사람 공동정범으로 1심은 봤는데 왜 2심은 그저 방조범으로 봤느냐.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네.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자케라고 아세요? 자케? 자케. 자케. 그러니까 그 사건 났을 때 많이 들었는데 또 가물가물하네요. 자기 제작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예. 운영자가 뭐 영화나 게임에서 어떤 상황, 가상의 어떤 그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참여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참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탐정 셜록 홈즈 많이 아시죠? 알죠. 이 셜록 홈즈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 소설을 배경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캐릭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셜록 홈즈 할래. 나는 뭐 왓슨 할래. 네. 이런 식으로. 네, 왓슨이 그 조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왓슨, 그 조수인 왓슨으로 자기 자신을 캐릭터를 설정하면 정말 자기가 왓슨인 것처럼 셜록 홈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작해. 그런데 이게 여기에 심하게 빠지면은요. 실제와 이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이 캐릭터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럼 김양하고 박양은 어떤 설정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 김양과 박양이 그 여러 가지 사실 이 캐릭터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계, 가상 세계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빠져있던 게 바로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커뮤니티였는데요. 여기에서 공범 박양의 캐릭터가 바로 이제 조직의 2인자, 높은 지위죠. 그리고 또 참 끔찍합니다만 인육을 먹고 손가락 하나가 없는 잔혹한 인물이었다요. 손가락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이 캐릭터가 자기가 손가락이 없어서 손가락에 집착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군요. 그리고 주범 김양은 이 조직의 행동대원 캐릭터. 그러니까 그 2인자의 지시를 받는 거죠. 절대 복종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이 연인 관계로 설정되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많이들 놀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캐릭터 온라인 안에서 연인이었는데 그게 또 오프라인 상에서도 뭐 연인처럼 행동을 했었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장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주범 김양은요. 이 박양과 실제 만났을 때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한 후에 실제 연인 관계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종속되어서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양은? 네. 하지만 공범 박양은 반대로 아니다. 내가 아니라 김양이 먼저 키스를 했었고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은 아니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엽기적이에요. 엽기적. 그럼 뭐 진실은 뭡니까? 네, 검찰이 복구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했는데요. 이제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공범 박양이요.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고 주범 김양은 살인을 해서 그 부분을 얻은 다음에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게 손가락인 거죠. 네, 그래서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새벽까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때도 이 살인 관련된 대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주범 김양이 이 통화를 끝낸 후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완전 범죄, 도축, 시신 없는 살인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박양의 지시에 따라서 살인을 한 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범 김양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양은 아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살인을 김양이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서만 대화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도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모르겠으면 제 생각에는 박양도 이미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온라인에서만 난 지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함께 범행을 했다는 또는 범행 관련해서 시켰다는 그런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거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김양이 이제 실제로는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요. 30살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장자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이 이제 박양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전까지 관계를 보면 박양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공모한 걸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 두 번째 판단 근거 뭡니까? 사건 당일의 행적입니다. 당일의 행적만 좀 보죠. 네, 사건 당일 김양이요. 이제 사냥을 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참 사냥이라는 표현을 전해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거북합니다만.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갔는데 이제 본인의 셀카를 찍어서 박양에게 전송을 하고 또 이날도 또 55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때 김양이 박양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 그러다 박양이요. 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라고 답을 했고요. 김양이 다시 묻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 그러자 12시부터 점심 먹고 저학년부터 집에 간다고 또 이제 박양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다 이제 오후 1시가 됐고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김양에게 다가와서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해 사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양이 집에 가서 전화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건데요. 그렇죠. 네. 이때 김양은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박양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자 박양은 이걸 신고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양을 부추겼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어머니 인터뷰를 제가 해보면은 여기에서 만약 박양이 진짜 이거 온라인이 현실이 됐네라고 생각했다면 멈추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하라고 부추긴 거. 그러니까 결국 박양이 시킨 대로 김양은 했기 때문에 박양은 공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의 대화를 조금만 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김양이 그 사체를 훼손한 후에 박양에게 전화해서요. 눈앞에 사람이 죽었다. 피가 너무 많다면서 울먹였습니다. 네. 그러자 박양은 침착해. 제이를 불러와라고 말했는데요. 제이가 뭐예요? 김양의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온라인 속의 캐릭터 불러와. 걔 잔혹하잖아. 네,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잔혹한 성격이 설정되어 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김양이 사체를 유기한 후에 박양과 오후에 만납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고요. 그렇죠. 박양이 이걸 받아서 호프집 화장실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날 김양이 체포되고 박양도 며칠 후에 체포된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날의 행적을 보고 어떻게 2심 재판부는 공범은 아니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대화 내용에 이제 주목해서 1심에서는 공동전범으로 본 건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제 김양의 범행 동기와 목적에 좀 더 주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제 박양의 입장에 조금 더 주목해 본 것이 아닌가 박양 쪽으로 생각되는데요. 즉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살인을 주제로 가상의 대화를 자주 나눈 것을 볼 때 이제 비록 김양이 이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대화를 했더라도 이거를 살해 공모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달리 살인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범행 당일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구체적으로 이제 김양이 이제 주변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전달을 했고요. 또 통화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울었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이를 불러와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범인 박양 역시 그날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도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밀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즉 인식하면서 김양의 범행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한 건데요. 도왔다고 항소심도 거기까지는 봤는데 그게 바로 방조범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방조다. 네. 1심은 그 정도면 공범이다. 그렇죠.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당시에 이 박양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거는 손 변호사님 개인 입장 좀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김양과 박양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 말이 진실인지가 지금 사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여러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게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일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건 후에 살인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럼 세 번째 판단 근거가 되겠군요. 네. 주범 김양이 체포된 직후에요. 공범 박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낸 건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얽힐 일은 없겠어? 라고 한 거죠. 내가 얽힐 일은 없겠어? 네. 그러자 이 김양이 없도록 할게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양이 발작가서 실려갈 뻔했어 라고 했는데요. 김양이 다시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당신 사랑해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 캐릭터 놀이였을 뿐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박양의 주장에 좀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대화가 아닌지 생각되네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걸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온라인에 빠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걱정된다는 문자도 아주 쏟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탐정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체포 직후의 대화 역시 꾸며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항소심 판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뭔가요?
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어떤 것들이요? 8살 초등학생이 대낮에 유괴돼서 살해당했습니다. 사체도 훼손됐죠. 예. 하지만 두 범인은요.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어린 사람이다, 미성년자다, 소년이다 강조하면서 가명을 노렸습니다. 그랬죠. 또 항소심 판결대로 이제 판결이 확정된다 한다면요. 예. 김양과 박양 모두 30대에 만기 출소 가능해요. 김양은 37살, 박양은 32살에 나옵니다. 만기를 채운다 해도.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형량과 별개로요. 피해 아동 가족들의 고통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범죄자에게 정확하면서도 엄한 처벌을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동 대상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대책 마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사건이고 여러분 언론에서도 많이 본 사건, 인천 사건입니다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특히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영입니다. 벌써 10년입니까? 이런 문자 장재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일부러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손탐정님 덕분에 또 이렇게 축하받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만든 거죠. 여러분과 함께.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10년 고생하셨습니다. 전 10년은 안 됐고 9년째 와이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 뉴스쇼와 함께 늙어갑니다. 예,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네이버가 새로운 이제 뉴스 편집 정책을 발표를 했죠. 예. 하반기부터 모바일 첫 화면에서 자사가 편집하는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제외하겠다. 예. 그리고 뉴스를 클릭하면은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 그 댓글 다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죠. 이런 네이버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논란을 빚어온 여론 조작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이버 여론 조작 논란 이번에는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달라질 것들을 좀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명쾌하게. 네이버 스스로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딱 첫 화면이 뭡니까? 뉴스가 주르륵 예. 나오는데 그거는 네이버 편집자가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뉴스 보십시오. 저 뉴스 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보다는 관심을 바꾸기 위한 뉴스가 많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7월 이후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화면에서 뉴스 섹션 자체를 아예 빼겠다. 그러면 구글 지금 들어가면은 왜 검색하는 란만 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게 완전히 비워놓을지 예. 날씨는 일단 나오게 할 것 같고요. 예. 다른 걸 넣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뉴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추천 뉴스, 날씨 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뉴스, 실검, 추천 뉴스 등을 빼겠다는 거고요. 실시간 검색어도 이제 안 합니까 네이버가? 예. 그게 사실은 어뷰징을 불러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검을 누르고 들어가면 기사들이 쭈르륵 뜨는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잡히기 위해서 막 어뷰징 기사들, 남은 기사 뺏기는 거, 짜깁기 기사 이런 게 넘쳐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검 없앤다. 그래서 구글처럼 검색 창만 있는 방식이 국내 소비자에게 맞는 방식인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 들으면 파격적인 조치 같은데요. 외형적으로는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거고요.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인 김위건 박사는 네이버가 제시한 개편 방향은 최근 네이버가 내놓은 방향 중 가장 전향적이다. 예. 획기적이진 않지만 언론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홍 교수는 예상한 대로 뉴스 편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세게 치고 나왔다. 예.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편집권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한 면만 밀면은 바로 뉴스가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 이제 뉴스에 대한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댓글 그러니까 부분하고. 직접 편집은 안 하지만 어쨌든 뉴스들이 진열되는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뉴스판하고 뉴스피드가 남는데요. 뉴스판은 스스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언론사를 선택하게 놓고 뉴스를 유저가? 한다거나 뭐 예. 한겨레신문 한다거나 경향신문 예.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요. 예. 뉴스피드는 이게 이제 AI 기술로 인해서 예. 많이 보는 뉴스들을 해주겠다.
지금은 왜 그 아까 김현정 앵커 말대로 모바일을 열면은 예. 첫 편에 나오는 뉴스가 3천만 명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편집자가 골라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앞으로는 보는 성향에 따라서 이미 지금 다음 카카오가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막 연예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연예 뉴스들이 많이 본 뉴스 순으로 쭉 뜨고 정치 뉴스를 많이 보는 성향이다면 정치 뉴스 많이 본 위주로 쭉 뜨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건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이준웅 교수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바뀌어도 이용자들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이버의 현상 유지적 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가 다시 반복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영석 교수는 언론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언론사들. 그동안 네이버의 덕을 본 매체들의 페이지 뷰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이다. 아하. 뉴스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를 열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첫 화면 들어가면 보이는 게 뉴스니까 많이 뉴스 봤는데 그렇죠. 이제 보이니까. 아예 뉴스를 외면해버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뉴스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보진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럴 것이라고 했고 김익원 박사도 전반적으로 뉴스 이용 감소로 돌아설 수 있다. 언론사 선택은 이용자 선택성이 강화되면은 불편함이 많아진다. 네. 과연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 아웃링크로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언론사로 이동을 해서 뉴스를 보게끔 만드는 거. 그게 뉴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뉴스 소비가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직접적인 그 매체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SNS나 포털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동안 네이버 인링크에서 뉴스 소비가 이루어질 때는 각종 배너 광고 이런 거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뉴스만 보러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스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요. 그럼 팝업 광고부터 시작해서 양쪽 담장에 그런 광고까지 온갖 뭐 참 불편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될 그 짜증날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뉴스 아예 안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네이버에서 주요 기사로 이제 클릭을 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니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기사 위주로 편집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이게 이제 첫 뉴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아마 그 뉴스 품질의 전반적인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준웅 교수는 정론이 발붙일 길이 점점 좁아지게 될 거다. 이 부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뉴스 편집자가 네이버 편집자가 다음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는 많이 안 읽히더라도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는 그 나름의 그런 게 짚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많이 본 뉴스 순서대로만 배열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선정적인 기사 많이 일으키는 기사, 잘 먹히는 기사 위주로. 이제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정론보다는 선정적이보다 지금도 뭐 포털이나 SNS를 가보면 그런 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저도 걱정스럽네요. 예. 그 댓글은 아까 아예 없앤다라고 했죠? 예, 댓글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댓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5일에 발표를 할 때는 뭐 댓글을 한 사람이 3개 이상 못 달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 아니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웃링크로 그 언론사에 가서만 기사를 보게끔 만들면 댓글이란 것도 그 언론사가 정하는 거지 네이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해당 언론사로 넘기겠다. 그게 지금 이제 네이버의 방침입니다. 어떻게 뭐 최신 순으로 할지 호감 수인 많은 걸로 할지 이거는 아니 아웃링크, 인링크 동시입니까? 아니면은 인링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인링크는 없애겠다는 게 지금 방침인데.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 피드에서는 인링크인 방식이니까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들이 여전히 네이버가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청취자의 이론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눈은 여러분 문자 들어오는 모니터 보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댓글 수를 제한한다거나 댓글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준웅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제 있는 댓글들을 방치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댓글 때문에 드루킹 논란이 있잖아요. 민간인은 댓글을 1명이 달건 100명이 달건 뭐 팀을 짜서 달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남의 사업장에 가서
조작을 하는 것은 업무 방해가 해당되죠. 그렇죠. 그건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이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두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네이버에게 오늘 샅샅이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장면이 희화화된 채 자료 화면으로 쓰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건 구구성행 온라인 커뮤니티죠. 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 조롱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더 큰 겁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이 얘기 한번 나눠보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은 스타와 매니저의 일상을 담으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그 관찰적 재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이영자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엄청 요새 인기예요. 먹는 거 먹방하면서. 맞습니다. 이 다양한 먹방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서 함께 수다를 떠는 그 재미가 그 먹방을 소재로 하니까 더욱더 만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영자 씨가 그 어묵을 먹는 장면에 갑작스럽게 화면이 바뀌면서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그런 자막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 삼아서 속보 하면서 어묵 먹는 장면, 그다음에 뉴스 앵커가 이렇게 뭐 하는 장면, 자료화면 합성. MBC 앵커였죠. 근데 그 장면이 그 뒤에 이제 모자이크로 다 처리돼 있었지만 배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세월호 장면이다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한 누리꾼이 원 장면을 찾아냈어요. 모자이크를 걷어내 보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 심각한 그 세월호 희생자 모독이다. 특히 그 일베가 사용하는 그 세월호 희생자들 비하하는 표현인 어묵을 고스란히 이영자 씨의 먹방에다가 얹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영자 씨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그 TV 그 화면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했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장면이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마치 그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일베라는 사이트 안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굉장히 그 참혹한 건데요.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간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특히 어묵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안 하셔도 모욕을 돼요. 했던 것인데 그 모욕과 동일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누군가의 실수 아니겠느냐 이렇게라도 보고 싶은데 지금 정황을 여러 가지 겹쳐봤을 때는 실수라고 보기엔 참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MBC에서는 완전히 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서 모르고 모자이크돼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요 그 세월호 희생자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참사로든 이런 식으로 희화해서 방송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를 받아서 했다. 누가 그럼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편집했답니까? 그 MBC가 아니란 말입니까? MBC의 제작진들은 그 여러 단위로 좀 나뉘어지죠. 그중에서 이런 자료 화면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그 자료 화면을 갖다 만드는 그런 직원이 그것을 갖다 만들거나 혹은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SBS에서 벌어진 사건과 구조는 동일한 거죠. SBS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것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사진이든지 지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교의 교표라든지 이런 데서 일베 인증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들이 희화된 혹은 일베식으로 변형된 그 자료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누군가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자이크 상태로 아무리 제공받았다고 해도 편집 후반 작업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실수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제작진들의 마인드에 참사 사진이든 뭔 사진이든 티가 나지 않게 덮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희화화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작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냥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 네. 여러 가지 뭐 단계로 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단계 어느 순간에는 일베 회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좀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책임의 마지막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누군가. 1차적으로는 그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일베일 가능성이 큰 거고, 중간에서 그것을 알고도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단계의 이 제작 과정 중에 일베 회원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죠. 김성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MBC 사태 다루면서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MBC 직원들이 또 함께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전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고맙습니다.